반갑습니다. 돈쌤 정현두입니다. 또 모두 경제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를 좀 미리 한번 예견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좀 준비되고 있고 지명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예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얘기하시는 게 국가 부채 증가. 사실 코로나 이후로 국가 부채 증가가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많은 부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있다는 거가 제가 느껴져서 국가 부채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하는 얘기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그럼 여기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된 거죠. 세이프 하버를 넘어가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불복 시나리오는 이제 실패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벌써부터 내각 준비가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지명된 사람들을 통해서 좀 바이든 행정부 미리 보기 이거를 좀 해보면서 이 행정부를 왜 어떤 목적으로 꾸몄는가.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다 빚을 내서 이 팬데믹을 좀 넘어간 게 없잖아요. 이제 넘어갈 땐 좋았는데 이 다음에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실제로 뭐 경고 사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이나 미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법원이 이제 최종 거부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불복 소송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해서 사실상 불복 시나리오는 실패로 끝났죠. 그 2000년 그때 부시가 이제 당선이 됐던 거는 이제 수검표를 하지 말라는 연방 대법원의 결론이 있었는데, 그때 논리가 설명드렸다시피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어떠한 논쟁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수검표로 하면 그때까지 끝낼 수 없다는 논리로 이제 그때 고거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부시가 한 달 만에 당선인이 확실하게 됐다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날, 세이프 하버라고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12월 8일이 세이프 하버 마감일입니다. 끝났죠. 날짜 지났으니까 이제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은 이제 원래도 낮았지만 아주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가 늘 자랑하는 게 경제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후하고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놓고 보면 바이든이 경제 대통령이네요. 자, 3대 지수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뭐 나스닥이 7.77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좀 바이든은 더 많이 올랐고, 뭐 사실 뭐 바이든이 잘했다기보다는 뭐 그냥 이런저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대통령 그 선거인 날부터 한 달까지가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하도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 때문에 다 폭망할 거라고 하도 저주를 퍼붓길래 한번 봤더니 아직까지는 저주가 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특히 이제 대선 관련해서 영상을 몇 개 업로드를 하고 느낀 거는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구나. 저는 이제 인간 트럼프는 좋아하기가 좀 별로 하기가 좀 힘들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뭐 상당 부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뭐 관세 이런 거 빼고 미국의 저는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게 이제 법인세 인하죠.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인데 세금을 낮춰서 기업의 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실 지금 그 테슬라도 뭐 텍사스로 가고 막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사실 캘리포니아에 그 비싼 세금 내고 있어봐야 뭐하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은 뭐 우리나라 얘기를 할 게 아니니까 일단 이 변수는 뭐, 그리고 저는 사실 늘 말씀드렸던 재기를 노린다고 했지 재선 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서 뭐 큰 건 아닌데 세이프 하버가 지났으니까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자,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제 재정 정책이 멈춰버렸죠. 그래서 그 경기 회복이나 주가의 상승이 미국이 좀 둔화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국하고 상관성이 떨어지면서 뭐 릴리리알 했는데, 지난 강의처럼 이제 뭐 코스피나 니케이가 뭐 엄청 강한 모습을 보일 때
미국 뭐 테슬라 빼고는 뭐 테슬라는 뭐 개별 종목 저세상 종목이니까 빼고는 이제 팡이나 이런 애들도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정체돼 있으니까 왜 정체돼 있겠습니까? 지금 재정 부양책이 아주 필요한 상황인데 뭐 합의가 안 되니까요. 합의가 안 돼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1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죠. 고용 지표가 안 좋아졌다는 거는 이제 크게 실업률이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확 죽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경제 참여, 실업률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실업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취업을 하는데 취업이 안 된 사람이고, 취업을 할 생각이 없는 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될 게 경제활동 참여 인구인데 둘 다 같이 꺾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지금까지 올라가다 처음 꺾인 거거든요. 실업률은 쭉 내려오다가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졌고, 이것도 안 좋은 사인인데 여기에 경제 참여가 같이 꺾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실업률이 빨리 내려온 건 임시해고, 레이오프 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게 대부분이고, 근데 사실 그리고 또 재정 정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하던 일자리 그 고용시장이 지켜지다가 이게 끝나니까 이제 진짜 장기 실업자들, 장기 실업자는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임시 실업이 아니라 장기 실업자들은 오히려 늘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니까 11월 고용보고서가 좀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형태로 발표가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사실 서로 배부를 때는, 코로나 처음 미국 왔을 때 양당 간에 뭐 트럼프하고 펠로시하고 그냥 쭉쭉쭉 나갔잖아요. 비상사태 선언해가지고 팡팡팡 나갔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뭐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가 나도 이제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멈춰 있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야 그만해, 진짜 이거 장난 아니거든 이라고 이제 경고를 날린 셈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그 2020 인구 센서스라고 해서 뭐 인구조사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부에서 인구조사 하느라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인구조사 끝나가지고 이제 해고되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게 좀 많아졌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어쨌든 고용이 중요하다고 연준도 그렇게 하고 늘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이 먼저 좀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펠로시가 뭐라고 했냐면 11월 고용 지표는 우리에게끔 어떻게든 빨리 대화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다시 협상이 시작했고요. 근데 다시 시작한 협상은 또 하루 만에 또 개짝이 납니다. 뭐가 문제냐? 일단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놓을 수 없는 게 쟁점이 하나씩 있는데, 민주당이 이게 밀어붙이는데 공화당이 싫어하는 게 주정부 지원. 주정부에다가 이제 연방정부가 이제 돈을 좀 주는 거죠. 근데 공화당은 이제 원래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큰 정부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럼 맞바꾸려고 뭘 했냐면, 공화당이 이걸 꼭 넣자, 주정부에다가 돈을 넣으려면 이걸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건 안 돼 라고 해서 또 개짝이 났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이제 소송이 대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정부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코로나 대응을 잘못해서 뭐 실직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기관들이나 좀 피곤한 데가 뭐 코로나 대응을 잘한 곳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공화당은 뭐 몇 년 동안은 이거 가지고는 소송을 못하게 하자라고 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고용인들을 그냥 지 마음대로 한다. 코로나 핑계로 막 자른다 이거죠. 그냥 코로나 대응도 안 하고 코로나 핑계로 막 자르기만 자를 거니까 그건 안 돼.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또 공화당이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회사가 무슨 코로나 퍼뜨린 것도 아니고, 그 소송까지 하면 미국은 또 뭐 1, 20만 원 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징벌적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쫑이 났고, 뭐 물론 뭐 다시 할 겁니다. 그날 뭐 안 됐다는 것 뿐이지 뭐 영원히 안 볼 것도 아니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치는 통과시켜놔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더 씨름하자는 거지. 하긴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일주일치를 먼저 합의를 해놓고 찔끔 해놓고 그 일주일 동안 번 시간 동안 또 티격태격 해가지고 뭔가를 하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처음에 이제 먼저 영부를 한 게 민주당은 이제 2.2조 달러 이하로는 뭐 말도 안 섞을 거야라고 하다가 상황이 쪼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는 줄여서 가겠다. 그 공화당은 아직도 골 때립니다. 5천억 달러 고수하고 있죠. 이거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통 속에 크게 쏴가지고 이제 6천억 달러.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초당적인 사람들이 한 9천억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문우신 장관이 9,160억 달러에 대해서는 오케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할 생각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뒤에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결렬이 되면 요건 민주당이 더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선거 전에는 문호신이 이제 열받았을 정도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우리 원하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말든지였는데 이제 행정부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부담이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중간쯤에 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받았던 게 9,100이니까 공화당이 한 6천까지 쏜다고 했으니 한 7, 8천 사이에서 뭐 어떻게든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찔끔 합의에서 번 일주일 동안이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가 그 가장 거시적으로 좀 중요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사실 뭐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쉬었던 것도 거시적으로 뭐가 없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거시가 그렇게 중요한 시기는 아니죠. 지금은 그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느 산업을 어느 업종을 이제 비중을 늘리고 줄일 거냐의 관건인 시장이지. 뭐 올해 뭐 3, 4월 같은 경우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거시적인 거 연준이 어떻게 나오는가만 보고 주식을 그냥 계속 들고 갈 건지 지금이라도 실현할 건지 이걸 하는 시장이었고 시장은 사실 가는 종목이 뭐 어느 정도 다 바운드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갔던 거지. 뭐 그냥 비배 해지가 됐든 팡이 됐든 다 갔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거시적으로는 그냥 맨날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선거도 이제 더 이상 이슈를 만들지 못하죠. 이슈가 안 되고 있고 뭐 코로나는 뭐 정말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악재로서는 피로도가 생겼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더 커진 상태라 이건 대형 악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라서 지금 거시적으로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슈가 별로 없죠. 연준도 지금 뭐 추가적인 액션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실 거시적으로 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그럼 또 지역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해야 돼요. 그 하나하나. 근데 그런 것들 그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고 할 때 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뭐 근데 거시는 날씨 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좋을 때야. 그런 날씨가 너무 좋으면 뭐 어디 나가서 사진 12장 찍으면 다 달력되고 뭐 이렇게 뭘 해도 좋은 그런 날씨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살면서 날씨에 그렇게 영향 많이 받는 거는 날씨가 되게 굳거나 뭐 폭우가 쏟아지든 뭐 미세먼지가 작살이든 아니면 혹은 너무 좋거나를 빼고는 뭐 그냥 그때그때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날씨는 좋아졌죠. 거시는 좋습니다. 거시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죠. 연준은 뭐 어찌됐든 금리 예전처럼 안 올린다 그러고 양적 완화 계속 한다 그러고 백신 나오고 있고 뭐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좋죠. 근데 좋은 게 그냥 없다가 확 나왔으면 뭐 시장을 확 밀어 올릴 텐데 뭐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종목 선택하고 종목을 선택해도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질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거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거룩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거룩하신 분을 모실게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이제 주목되는 사람은 바로 재무장관 지명자. 물론 뭐 거기도 총무를 통과해야 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옐런이 예전에 연준 의장 할 때 공화당에서만 11명의 이제 그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옐런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무난하게 그냥 지명과 동시에 그냥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로 되는 사람
이기 때문에 그냥 지명자인데 그냥 재무장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옐런이라고 하면 연준 의장이었는데 지금 연준 의장으로 다시 온 것도 아니고 이제 재무장관으로 왔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연준의 인사가 재무장관이 된 건 자넷 옐런이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고 그 예전에 그 윌리엄 밀러라고 해가지고 이거 연준 의장 중에 최단기간 그러니까 1년 반도 못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창 지미 카터 대통령의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굉장히 좀 옛날입니다만 그때 아마 79년 제가 태어날 때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오일 쇼크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굉장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에 또 이 양반이 또 정치권하고 이제 너무 이제 끼고 놀아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하고 그리고 중앙은행 독립선도 지키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냥 내려와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줬는데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자르기는 뭐하니까 이제 재무장관 자리 줄 테니까 너 좀 내려와 라고 해서 재무장관으로 갑니다. 뭐 자리를 중시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어쨌든 뭐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러고 나서 다음 연준 의장으로 왔던 사람이 그 유명한 폴 볼커입니다. 자, 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금리도 볼커는 키도 크듯이 금리도 많이 올려서 뭐 20% 넘게 20% 정도까지 올렸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때는 이제 좀 힘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90년대 호황을 이끌어내는데 또 한몫을 하고요. 위험할 수도 있던 달러를 또 되살려냈다는 많은 평가를 받고 일단은 뭐 딴 거 모르겠고 카리스마는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만큼은 이제 연준 의장 중에 최고 아니었나? 라는 거고 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연준 의장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카리스마는 폴 볼커고 눈구렁이 같은 사람은 이제 그린스펀이고 근데 천재인데 약간 재수없는 뭐 저는 좋아합니다만 좀 이게 이제 버냉키고 버냉키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경제 위기가 오면 지금까지 쓰지않았던 4가지 방법 정도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의장이 되고 나서 경제 위기 왔잖아요. 그리고 4개 다 씁니다. 뭐 양적 완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나발나발 다 쓰고요. 그래서 마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자는 최고다. 자기 공부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진짜 지구를 상대로 다 실험하고 심지어 성공해서 나오다니 대박. 참 그런 인생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버냉키는 그랬고, 옐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옐런이 FOMC를 할 때 이제 주식 비중이 만땅이라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도 되게 천천히 하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 그린스펀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비밀스러운 뭐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뭐 성명서 틱 던져놓고 막 금리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게 그린스펀 시대였다면 물론 버냉키도 커뮤니케이션 늘렸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던 게 이제 자넷 옐런 의장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말도 되게 또박또박하고 한번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다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왠지 막 웃으면서 설명하면 왠지 주가 올라가고 막 그랬던 그 묘한 그 경험을 그때 뭐 해외 선물 같은 거 들고 있을 때도 FOMC 있을 때는 웬만하면 무포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도 뭐 그냥 가도 뭐 별 문제 없었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편안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또 시장이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파월 같은 경우는 처음엔 좀 버벅댔죠. 버벅대가지고 고생을 좀 하고 트럼프한테 구사리도 많이 먹었지만 역시 사람이 이제 고생을 하고 나니까 크게 성장을 해서 저는 연준 의장 중에 이렇게 빨리 성장한 사람은 제롬 파월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된 상태로 온 것 같은데 이 양반은 그냥 트럼프가 그냥 적당히 보여서 뽑았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고 실제로 초반에 되게 버벅거렸는데 이제는 이제 그냥 뭐 천상 뭐 연준 의장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연준 의장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뭐 재무장관으로 간 게 뭐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다 해가지고 그냥 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특히 이제 자넷 옐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의장 때도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시장을 보듬어주는 포근한 그런 의장의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특히 이번에 그 이제 코로나로 그냥 셧다운이 확 됐을 때 그때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에다가 버냉키랑 같이 뭐 둘은 사실 세트잖아요. 같이 뭐 의장 부의장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연준한테 공개 혼수를 두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했는데
다는 안 했습니다만 뭐 결론은 많이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이제 회사채 매입. 그러니까 제가 그 2020년 강의를 한번 이렇게 쭉 올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2020년이 참 그 드문 해입니다. 라떼 시리즈에 정말 자주 나올 게 2020년이에요. 일단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일단은 연초에 뭐 분위기 좋았다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락을 겪고 또 말도 안 되는 상승에 지금 고점 넘어가고 별의별 이야기. 그러니까 2020년은 다뭐그 집안에 있어가지고 별로 뭐 한 거 없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압축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 대공황 한 7년 있었던 게 7개월 만에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래프도 대공황 때 그래프로 팍 압축을 시키면 지금하고 비슷해. 그 중간에 좀 옆으로 간 거 그런 것만 좀 썰어내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정책이나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그냥 쭉쭉 뻗어간 한 해입니다. 뭘 하나 하려면 뭐 별의별 논쟁이 있고 버즈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냥 쭉쭉쭉 나갔던.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뿌렸잖아요. 뭐 우리만 뿌렸습니까? 다 했죠. 사실 우리만의 문제였으면 절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미국 정부하고 연준은 참 이번에 많은 카드를 이제 확보하지 않았나 뭐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그때 연준이 제 강의에 오신 분들이 뭐 3월 10며칠 뭐 제가 캡처해서 한 번씩 탐욕에 젖었을 때 그때 캡처한 걸 꺼내 보는데 뭐 그냥 뭐 나스닥 한 11% 빠지고 뭐 그랬던 거예요. 3월 19일 뭐 3월 10일 뭐 이럴 때 23일이 이제 바닥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물려 있었던 사람들은 뭐 이거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잖아. 할 말이. 그랬는데 제가 강의 때 늘 얘기했던 게 사실 뭐 경제는 뭐 모르겠으나 주가는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일어난 경제 봉쇄는 매출의 중단이고 그래서 지금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씨가 말랐기 때문에 연준이 회사채 매입이 우자 약자 완화를 하게 되면 바닥을 잡을 거라고 이제 그때 강의 때 여러 번 설명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끝까지 이제 참으셔가지고 정말 털릴 뻔했던 걸 좀 피해갔다 해서 고맙다고 하신 분들도 좀 많아서 2020년 강의를 한번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요즘에 특히 거시적으로 크게 이벤트가 없어가지고 올해를 복귀하면서 내년을 가자는 생각으로 그냥 옛날 강의 좀 재탕을 할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회사채 매입을 하니 많이 할 때 제가 강의했을 때 그 슬라이드 그대로 가지고 회사채 매입해라 라고 조언도 하고 했던 게 또 자네 재난이니까 이게 연준의 기능과 한계, 역량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재정 정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사람이란 데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사실 지금 선거 결과가 뭐 바이든 행정부의 상원 공화당이 안 좋다는 게 재정 정책을 빡세게 써야 되는데 공화당이 그걸 반대를 하니까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규모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규모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근데 그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재무장관이 연준의 기능과 여력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 재정 정책이 그걸 보완을 해준다면 규모는 작아져도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국무장관도 중요하고 지금 없던 존 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경 특사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것도 생겼죠. 그래서 취임식 하면 바로 이제 그 파리협정 재가입할 건데 그것도 존 케리가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주요 인사들이 하마평이 나오고 이제 실제 지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람은 자네 델란 이제 재무장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연준이 최근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원래는 물가 목표제는 벤버냉키가 얘기한 겁니다. 예전에 이것도 이제 진화를 한 거예요. 아까 윌리엄 밀러가 뭘 못해가 쫓겨났다고요?
독립성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를 못했습니다. 물론 복고가 너무 방어를 해가지고 좀 피곤함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연준은 돈을 찍는 곳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방어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인플레 우려보다는 디플레 우려가 높아지니까 이거를 캐치했던 버냉키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플레를 걱정을 해야 되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까지 잡겠다가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겠다, 물가 목표제를 만든 겁니다. 물론 초반에는 그 목표가 얼마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야 2%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도 거의 룰처럼 됐죠. 이제 CPI나 이런 것들이 2% 되면 이거 금리 올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바꿉니까? 선발받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이 2%를 넘어가면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이 4개월인지 2년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고 한동안도 말을 안 할 것 같으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연준의 재량인데 그럼 예전처럼 선발받다고 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가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 말인즉슨 디플레에 대한 방어가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는 사실상 버냉키도 설계를 했지만 여기서 가장 힌트를 준 사람이 바로 자넷 옐런입니다. 제가 2016년 때 바로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물론 여기서 주로 강의를 하지만 여기서 2016년에 정말 자주 했던 말이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입니다. 그때도 사실 통화 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압 경제. 근데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압 경제를 경제하면 거의 나오는 기사나 아티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압 경제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압력을 높이는 겁니다. 압력을 높이는 건데 자넷 옐런은 연준의 이전 샌프란시스코 지역 총재하기 전에는 아이덴티티가 뭐였냐면 노동 경제학자. 경제학도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 다양할 텐데 그 중에 노동, 즉 이제 그 고용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6년 그 잭슨홀에서 이제 처음 얘기한 게 고압 경제인데, 고압 경제가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과열된 경제가,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는 경제가 과열되면 버블이니까 제어를 해야 돼, 금리를 올려야 돼, 긴축을 해야 돼,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열된 경제가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도 저소득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차라리 계속 과열 상태를 유지해라.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연준은 뭡니까? 과열은 버블을 얘기하고 그리고 버블은 또 과잉을 낳기 때문에 결국 또 충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과열되지 않게 물가가 너무 과열해서 올라가기 전에 선 행동, 먼저 금리를 살짝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쳐주고 이런 게 연준의 기술이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사실 경제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근데 2000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WTO도 가입하고 해서 중국은 만들고 미국은 사주고 아름다웠잖아요. 아름다웠는데 그래서 중간에 우리 같은 나라는 이제 양쪽에다가 중간재도 팔고 그리고 산유국들은 기름도 팔고 해가지고 서로 아름답게 살다가 문제는 미국이 사다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허황된 걸로 이제 집값을 높여가지고 이제 소비를 계속 한 거지. 오바를 한 거고 사실상 실제 미국의 미국이 할 수 있는 수요는 이 정도였는데 서브프라임 때문에 이 정도까지 했다가 문제가 터진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위기가 터졌으니까 원래보다 못할 것이고 그럼 이제 공급이 늘 과잉 상태예요. 그러면 이 말은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는 물건이 빠진다는 얘기고 즉 그게 디플레지 않습니까? 그럼 디플레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디플레는 물건을 미리 살 필요가 없죠. 내일 되면 더 빠질 거니까. 그럼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오겠네? 그럼 매출이 안 나오면 이제 기업들이 망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거기서 실업자가 나오면 또 수요가 또 줄고, 이런 게 최악이 되니까, 이제는 아예 바꿔가지고, 이제는 압력을 세게 넣지 않으면 그냥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은
그때도 다, 뭐, 물론 다 의미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걸로 이제 허황된 수요가 받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죽어도 깨어나도 그 정도로 수요를 일으킬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두면, 뭐, 부자들이야 괜찮겠지만, 저소득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이런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과열로 가자. 과열 시켜라. 예전에는 과열을 막아야 됐다면 이제 과열을 시키자. 근데 왜 고압이냐면 통화 정책은 의도적으로 저금리를 가고 재정 정책도 뿌려가지고 양쪽에서 압력을 높이자 이겁니다. 압력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든요. 뭐 형체를 보면 대강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압기입니다. 그래서 좀 교학경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이게 사실 양압기라는 게 말 그대로 압력을 해서 뭐 코 골고 이런 거를 코를 골 수가 없어요. 바람을 계속 넣어주니까 그런 식으로 했더니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굉장히 이제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압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압력을 높여가지고 고용 시장을 과열시키자. 그래야 상대적으로 마이너리티한 사람들도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노동경제학자였으니까 고용시장에서 약간 이제 그 2, 3군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고학경제가 결국에는 통화정책은 연준이 아니니까 연준이 압력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예전보다 물가가 올라가도 예전만큼 금리를 안 올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준이 요즘 뭐 재정정책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재정정책 연준이 하는 게 아니니까 네가 정부가 해서 압력을 넣어라. 우리 밑에서 넣을게. 사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고학경제죠. 고학경제인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통화정책을 하는 연준이 좀 더 구체화한 게 평균 물가 목표제 AIT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정정책이 중요한데 그 재정정책에 아예 이걸 설계하고 가장 이해를 잘하고 있는 자넷 옐런이 가서 진두지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연준도 최근에 보면 연준답지 않은 뭐 가슴이 찢어진다 뭐 이런 말을 쓰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색인종 일수록 여성일수록 일자리를 다시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상황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연준이 또 얼마 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옐런이 한 거예요. 노동경제학자의 마인드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자산 버블, 뭐 나스닥이 어디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유색 인종이거나 여성이거나 이런 좀 고용 시장에서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크니까 압력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뭐 압력을 뭘로 넣겠습니까? 공기압으로 넣겠습니까? 돈으로 넣죠. 뭐 그럼 자산 시장은 뭐 안 갈 수가 없죠.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버냉키는 자산 시장의 타겟이었어요. 서브프라임은 집값이 떨어진 거였기 때문에 집값을 다시 올려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통화 정책이 아예 그냥 타겟해서 목표가 이제 장기금리를 낮추고, 물론 장기금리 낮추는 게 꼭 자산시장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지금은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이제 그냥 단순히 저금리로 돈 뿌리는 수준을 넘어서 계속 재정정책을 이제 같이 하면서 압박을 좀, 예전에 뭐 그 히딩크 감독의 아빠 축구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뭐 기억이 나시면 좀 나이가 있으실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도 왜 그런 성명서에서 감정적인 용어를 안 쓰거든요. 가슴이 찢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금리 올리는 걸 생각한다는 것도 차 생각을 안 했다 이런 말장난 같은 게 연준에서 하는 게 아닌데 왜 나왔냐면, 지금 연준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딴 거를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자산시장만 놓고 보면 다르게 심각한 거죠. 지금 집값도 다 코로나 이전으로 다 날아가 있고요. 약간 또 빠지고 있던 나라들도 돈 푸니까 다시 올라갔고, 그리고 뭐 주가는 뭐 나스닥은 연초 대비 37% 오르고 난리도 아닌데요. 뭐 오히려 지금 긴축해야 될 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데 왜 자꾸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한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실업자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좀 고용시장에서 베네핏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시휴직이었던 사람들은 빨리 돌아갔지만 지금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는 복직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예 실업자에서 이탈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장기 실업자가 460만 정도로 이거는 줄지 않아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런 식으로 왔다가 올라갔고 장기 실업률은 계속 올라와서 지금 460만 정도 되고 있으며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은 경제 활동 참여 인구가 지금 10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용을 중심으로 연준도 꼭 옐런을 떠나서도 물가보다 고용을 얘기하잖아요. 고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진짜 고압 경제 를 시작하게 될 거고 뭐 자산은 뻥튀기가 되겠죠. 뭐 뻥튀기도 이제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펑펑 터트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지금 문우신 재무장관인데 원래 재무장관인데 문우신하고 생각나는 게 맨날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렇게 무역 분쟁 관련해서 많이 원래는 그런 거는 국무장관이 하는 건데 물론 폼페이오도 뭐 많이 했지만 그 무역 관련해서는 이제 그냥 거의 라이트하이저는 이제 때려치겠다고 했으니까 라이트하이저하고 이제 문우신이 이제 거의 미국 측에서는 선두를 하면서 이게 미국의 재무장관이야 아니면 뭐야 뭐 국무장관이야 이렇게 헷갈렸긴 했는데 옐런이 이제 재무장관이 되면 뭐 무역 분쟁은 뭐 하더라도 뭐 지금 트럼프식으로는 안 하죠. 물론 바이든이 관세를 막 없애지는 않을 것. 그렇죠. 트럼프가 올려놨는데 뭐 굳이 뭐 자기가 미리 없애줄 이유는 없으니까 그걸 카드로 활용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처럼 대외 업무보다는 자네트 옐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안에 진짜 재무장관의 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뭐 일단은 뭐 미국의 재무장관이 미국 재무를 본다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뭐 거기에 호재인가 하는 건 아니지만 문우신처럼 이제 무역 분쟁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게 악재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조금 줄어드는 게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보면은 이제 연준하고 행정부가 이제 백악관하고 행정부가 죽이 잘 맞을 것 같다. 지금 솔직히 파월도 트럼프가 뽑았지만 뭐 역대급으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자를 수 있냐 알아봐라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뒷고장도 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긴급 대출 프로그램 계속 연장해야 된다고 파월 의장이 얘기한 지 일주도 안 돼서 문우신 장관이 그냥 야 뭔 연장이 안수 논의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준도 돌려주긴 하면서도 연준답지 않게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성 성명서를 내고 막 좀 그랬는데 뭐 적어도 뭐 이런 일은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트럼프의 트윗이나 뭐 아니면 이런 걸로 이제 돌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지난주 강의였나? 자넷 옐런이 지명되기 전에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은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시 뉴스에 나와요. 지금 제롬 파월이 재임이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롬 파월이 이제 이번만 하고 내려오면 다음에 연준 의장은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다음은 브레이너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가능성 높다고 봐요. 물론 뭐 그냥 재임을 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파월도 지금 연준의 역할을 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월이 이제 더 한다고 해서 악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뭔가 이제 큰 뜻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꾸겠다고 하면 브레이너드로 만약에 그 보도대로 이제 된다면 일단 브레이너드가 연준에서 대표적인 민주당계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바꾼다고 하면 제 바람을 넘어서라도 일단 1순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브레이너드라고 하면 제롬 파월보다 훨씬 비둘기죠. 비둘기의 대마왕은 이제 재무장관이 이제 옐런인데 거기에 별로 다르지 않을 수준의 비둘기가 이제
브레이너드 이선데 이분 같은 경우는 YCC 그가 뭐 지금 연준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된다. 좀 더 공격적인 재정, 뭐 좀 더 공격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분이라 이분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되고 재무장관이 연련이고 뭐 이러면 압력이 생각보다 셀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고압 경제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목표는 뭐다? 그 목표는 뭐다? 노동시장의 과열을 불러온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올 일자리가 넘쳐서 사람 뽑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들 정도로 해서 과열을 만들어야 모든 그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분들이 이제 특히 장기로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용 시장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번 실직이 되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대로 되면 그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차라리 고용시장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경제가 과열인 채로 계속 과열이 지금 또 과열을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게 옐런의 생각이었고 버냉키의 차관이었고 지금의 연준의 태도며 그리고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이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꼭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역시 멋이 중한디를 이제 알고 있구나.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재미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중들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또 그거는 이제 양반입니다. 달이 없다 이런 생각들도 많고 뭐 그 백신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여하튼 좀 골 때립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미국의 엘리트들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되는 건데 대중만 놓고 보면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대중 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개나 소나 총을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그 정도밖에 총기 사고가 안 나는 거는 그나마 미국이 대중이 괜찮다 뭐 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한국이 차라리 더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그 수준이 높다 보기보다는 뭐 뭔가 좀 눈치를 많이 봐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의 대중이 뭐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수준이 높다 이런 걸 잘 못 느끼겠는데 엘리트만큼은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제가요 예전부터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명박근혜 때 시절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명박근혜의 정책을 비판했죠. 그랬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특히 부동산이나 경제 정책을 비난했더니 그분들이 또 이제 언팔 하셔가지고 구독자 수가 저도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10명 들어오면 10명 나오고 뭐 이런 식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재밌긴 한데 이런 거 보면 사실 뭐 그거야 뭐 그래 중요한 일은 아닌데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스탠스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전에도 금리 내려가고 있었고 뭐 제로까지는 아니었을 뿐이지 연준이 뭐 예방적 금리 해서 3번이나 낮추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지역적인 공급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공급이 빨리 될 수 없는 환경이 됐었고 라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또 오래된 집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꼭 아파트를 다시 짓던 무슨 마을을 만들던 도시 재생을 하든 뭘 일단은 원래보다는 좋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좋다는 그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 더 좋은 그 주택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건 똑같은 마음이었을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보다 그냥 똑같은 동네를 재생을 하든 개발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더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더 좋아졌는데 같은 오래된 빌라를 사더라도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용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물론 뭐 강남만 특이한 거죠. 그 재개발 기업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수록 더 비싼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거 제외하고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가격이 높아진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간 건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를 억지로 누르고 공급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급등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또 와서는 코로나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돈을 찍으니까 이게 저금리 환경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주도까지는 안 했지만 뭐 사실상 주도에 가까운 기름 부은 건 분명하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마인드가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용산 사무실 근처에서 막 한 번씩 이렇게 워킹이라고 해야 되나? 밥 먹고 심심해 한 바퀴 돌다 보면 얼마 전에 재밌는 거 봤어요. 삼각지에 적산가옥. 일제시대 때 있었던 건물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나는 뭐 대단한 뭐 박물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와,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진짜 이것만 딱 찍으면 미스터 선샤인 그 세트 같은 적산가옥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 적산가옥까지는 뭐 아니라 하더라도 6.25 때 막 지어진 건물 태반입니다. 왜 서울 한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왜 새로이 만들지 않지?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재개발을 하면 거기 사람들 쫓겨나고 뭐 이렇게 집값 오르고 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그겁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으니 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서 그래서 아예 가격 자체를 찍어 누르는 식으로 가는데 그게 효율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압 경제가 뭐겠습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게 그걸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물론 뭐 세금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옐런 같은 경우도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보다 훨씬 먼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압력을 그냥 찍은 돈만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탄소세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 세금도 늘릴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건 이제 방법론적인 이야기고, 지금은 부자가 모든 걸 가져가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걸 막는 것보다 그건 뭐 어떻게 그걸 둘째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든 환경에 내몰리지 않게 위해서 지금까지 패러다임 바꾸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경제의 과열이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차라리 경제를 계속 과열 상태로 놓자. 그러기 위해서 압력을 양 사이드에서 재정과 통화로 같이 넣자. 그게 지금 고압 경제고 그 틀이 이어져 가지고 이제 연준도 룰을 바꾸고 지금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엘리트들은 참 배운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현재 한국은 그러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마치 이 모든 문제가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뺏어가지고 나눠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이 중한 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이 투쟁에 강한 사람들이라서 투쟁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적을 알아야죠. 예전에 독재나 이럴 때는 적이 뚜렷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서로 헌신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데에서는 적이 피하 식별이 잘 안 되죠. 이건 뭐 사람들이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복합 변수잖아요. 이거를 누군가는 적이고 누군가는 아군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뭐 때문이다? 투기꾼 때문이다. 뭐는 또 뭐 때문이다. 그 투기꾼, 누구가 투기꾼이고, 뭐가 이게 구분도 잘 안 되는데 마치 그 가상의 적과 싸우고 있는 듯한, 그리고 또 독립군 정신인지, 뭐 고문에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거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독립군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투쟁을 해오다 보니까 옆에서 너 그거 아니야라고 하긴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 시절에 학생운동하면 다 주변에 말렸을 텐데도 그게 했으면 뭐 지금 와서 얘기해봐야 무슨 뭐 그게 들릴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지금 현재 정부의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운동권인데 문재인이라는 브랜드를 자기들이 막 차용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연히 문재인은 참 그런 신사가 없고 뭐 좋은 사람이고 두 번 보기 힘든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무리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또 국민의힘이 뭐 어떻게 또 답이 될 건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년마다 계속 바꾸는 거죠.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지금 현재 문재인 때도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 정권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 바뀌어가지고 그게 부메랑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착각을 안 하려면 그냥 5년마다 정권이 계속 바뀌면 이게 5년짜리 권력이구나라는 걸 이제 그 본인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도 아이고 뭐 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해도 5년이면 또 바뀔 거야라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교집합을 늘려가지 않을까? 미국이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취임을 하면 29번째 그 정권 교체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도 안 됐으니까 그냥 계속 5년마다 바꿔가지고 그냥 뭐 무슨 당 뭐 10년, 20년 뭐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는 나쁜 놈이고 하나는 무능한 놈이라면 그냥 서로가 계속 바뀌면서 서로 눈치를 보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나라 얘기가 나와가지고 약간 헛소리를 좀 했는데, 어찌됐건 버냉키의 목표는 이제 자산 시장의 붕괴로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동산의 붕괴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리고, 그리고 장기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제 그 기업들의 부담을 많이, 특히 자금 조달의 부담을 많이 줄여서 경기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 파월이 하고 있는 AIT나 그리고 재무장관이 될 옐런이 하고 있는 것들은 자산시장의 버블은 그냥 결과로,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민도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전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버블이 있다고. 이번에 그 JP모건 그 제레미 다이언이 자산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산시장 일부에 버블이 있다. 저는 그 표현에 적극 동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버블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하고, 지금은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다? 고용시장의 과열을 목표로 달린다는 거예요. 연준도 행정부도.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힘드신 노동자를 위해서만 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 국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 이게 이렇게 다 전지구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뭐 미국의 빚은 원래 많은데 지금 겁나 많아졌죠. 그리고 사실 코로나는, 경제는 백신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겠지만 자본시장은 빚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훨씬 빨리 돌아온 거예요. 돈은 백신보다 빨리 찍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긴급 상황은 넘겼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오줌이라도 마시는 거지 뭐. 오케이.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빚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인데, 근데 부채 때문에 망할 거란 얘기는 저는 20년째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또 흔히 하는 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부채가 늘어나면 망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기재부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균형 충인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놓고 보면, 잘 생각을 해보면 부채는 늘 있습니다. 특히 국가 부채는 원금을 갚지 않아요. 그냥 이자만 갚는 거지.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는 정말 단기의 외채죠. 근데 뭐 일부 뭐 정신 나가는 희한한 국가 같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 부채가 only 이유가 돼서 망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교차가 늘어나고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 인간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늘 있어왔던 감기 바이러스에 지기 시작하면 감기에 걸리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 면역력이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게 될 것 같은 나라는 갑자기 늘 있었던 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단기 외채도 못 갚을 것 같고 이자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원금은 원래 안 갚는 것이고, 그리고 초단기 외채나 이자 자금이 관건인데, 성장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GDP가 거꾸로 가가지고 이걸 못 갚게 되면 이제부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집을 살 때 집값이 많이 올 것 같아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뭐 5억 빌려가지고, 요즘 안 빌려주지만 5억 빌려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한 달에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나온다 치고 이자만 100만 나온다 치고 근데 그 내가 월급에 100만 원 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건 나이스한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빚은 갑자기 5억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월급이 끊겨가지고 벌이가 없어요. 그냥 이자를 못 내게 생겼어. 그러면 그때 은행이 빌린 5억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집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장이 안 나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성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성장이 안 나오면 그때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채 때문에 힘든 나라들 사실 결국은 부채 때문에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장이 후퇴하면서 그 부채가 갑자기 그 빚이었다가 잘 나갈 때 빚이었다가 못 나가면 빚으로 되면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짓을 해서라도 이제 성장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빚하고 빚은 한 끗 차이인데 성장이 있을 땐 빚이 되고요. 성장이 없으면 말 그대로 빚이 됩니다. 빚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성장이 안 나오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디플레죠. 그게 디플레입니다. 그래서 디플레를 막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힘들고 하니까 돈 뿌리고 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디플레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 쪽에 다 경제가 무너지고 하면 결국 디플레가 올 거니까.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참 재밌었던 게 신흥국도 굉장히 과감한 통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 여리가 오히려 물론 신흥국은 이제 나중에 조금 뒤가 구릴 수가 있긴 하죠. 너무 조금 신분에 비해서 나댄 게 없잖아 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약간 나중에 그만큼의 성장으로, 그러니까 그런 빚을 내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성장이 나오면 오케이인데 안 나오는 나라들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빚을 좀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채가 정말 부채의 문제가 되는 거는 배터리가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노트북 배터리 때문에 잠깐 끊다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성장이 안 나오는 건데 성장이 안 나오는 게 즉 디플레잖아요. 그래서 디플레는 정말 사실 정말 디플레를 우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플레를 기본으로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기본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가 장기화되면 특히 뭐 일본처럼 한 국가가 아니라 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 굉장히 깊은 고통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인플레를 상정하고 운영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특히 물론 돈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극화가 늘어나고 다 그 부작용은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게 마치 그 돈 많은 자산가들은 돈을 더 부자가 되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거죠. 어떤 형태로든 돈 많은 사람이 이래든 저래든 유리하니까. 근데 디플레라는 거는 인플레보다 차라리 오히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디플레는 이제 기업들의 매출이 이런 게 줄어드니까 임금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인플레는 이제 사실 기업들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인플레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 기업들이 원자재도 안 살 것이고 아무것도 안 살 것인데 설비도 안 늘리고 원유 그런 것도 안 살 건데 인플레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됩니다. 우리 80년대 때 이럴 때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새우깡이 50원 하다가 100원 하고 100원 하다가 200원 할 때 말이 100원 오른 거지 100%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오락실 50원에 1인용이었는데 100원에 1인용 바뀌기 전날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서 50원에 한 판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다 개떼같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던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처음 받은 거죠. 100% 이상이니까. 근데 그럼 오락실 매출은 또 늘어나는 거지 어찌됐든. 근데 디플레는 정반대잖아요. 안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자가격리지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자산 시장이 그러니까
그냥 부자도 망한다 쳐요. 그냥 부자가 자산가들은 그래도 성장이 안 나오니까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지. 더 올라가는 건데, 근데 디플레가 와서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임금 노동자들은 그냥 인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디플레로 내가 잘 다니는 회사에 잘렸는데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돈 벌기가 쉬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오지 않으면 나라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아까 왜 국가 부채는 왜 원금을 안 갚아요? 인플레가 와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빚이 갚아지는 효과잖아요. 그죠? 그 실질금리 마이너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설명드린 게, 명목보다 실질이 하면 이제 그 뚜껑 열어놓은 그 물티슈처럼 이제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돌아가고요, 사람들도 돌아가고, 다 그게 되고, 국가적으로서도 지금은 미국만 혹은 뭐 특정 뭐 그 예전에 뭐 AIG나 뭐 이런 것처럼 특정 이런 게 아니라 전 지구 전 곳이 다 같이 빚을 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줄 때가 서로, 나도 빚이 엄청 낮았는데 누가 누구 거를 받아줍니까? 경제 주체가 뭐 기업, 가게, 뭐 정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다 빚을 냈어요. 그냥 누군가한테 폭탄 돌리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인플레를 유도해가지고 부채를 적당히 점점 환각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레이 달리오가 말하던 그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잖아요. 그 레이 달리오라고 하면 부채 때문에 경고를 많이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옐런이 고용시장에 이제 과열을 일으킨다. 그러면 연준이 고용률을 볼 때 뭘 본다고요? 지지난 강의 설명드리는 게, 연준이 생각하는 완전 고용률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이제 실업자들은 이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취업을 한 상태니까 기업들이 임금을 늘려서 다른 회사 사람들을 스카우트 할 수밖에 없으니 임금이 올라가고, 인건비는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니까 진성의 물가 상승이 온다라고 해서 이제 고용률이 어느 정도 완전 고용에 다가가면 그걸 참고로 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왔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준이 생각하는 완전 고용률 한참 밑으로 고용률이 그 실업률이 내려와도 과열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들이 사람을 못 빼사가서 안달인 상태로 다 된다면 두 가지를 일단 물가 올라가겠죠. 똑같은 원리죠. 이거 인건비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니까. 하방 경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실리콘밸리의 천재들 말고, 옐런은 이제 좀 소외되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온기가 넘어갈 정도로 과열시키면 인건비가 꽤 많이 오를 거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 오른 거를 이제 처음에는 좀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건값이나 서비스에 다 녹이겠죠. 뭐 기업들을 더 남기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물건이나 서비스 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구매력은 증가했죠.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상품이나 아니면 뭐 원유라던가 뭐 이런 이제 그 실물적인 것도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가는데 명목 금리는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빚이 자동으로 갚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좀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도 좀 기회가 좀 가고, 웬만하면 다 뽑자 뭐 이런, 지금 뭐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냥 너만의 행복 회로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자네 옐런이 살아온 길을 보면 꽤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특히 소외된 노동자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사람이라고 공부할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게다가 이제 뭐 재무장관이 되면 뭐 재정정책 하는 데는 뭐 장관이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지 않으면 지금 늘려놓은 부채가
빚이 되지 않고 빚이 되기 때문에 발음이 좀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글로 할 걸. 그래서 성장이 없을 때 부채는 레버리지가 되고 성장이 없을 때 빚은 말 그대로 빚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장해야 되고 성장을 하려면 미국은 이제 고학 경제의 프레임, 이제는 고학 경제라는 단어는 안 쓰는데 뭐 같은 개념이니까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연준도 이미 다 그 고학 경제가 약간 모호했다면 지금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든 자본주의는 인플레에 기반하고 있어서 디플레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를 어떻게든 유발하는 쪽으로 정책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산 시장이 또 상승하는 거는 뭐 싫든 좋든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돈들이 많이 풀리고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압력을 넣기 위해서 넣다 보면 자본시장이 밀려 올라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미국은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것도 뭐 좋은 일은 사실 아닌데 뭐 저소득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압력을 더 높일 것이다. 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처음 이제 출범하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산을 가져야겠구나. 화폐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자산화를 시켜야 되고, 그것이 현재는 뭐 사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최근에는 뭐 예전에는 그 성장이 잘 나올 때는 자기 분야에서 뭐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했지, 이제는 뭐 분야를 고수하고 다 뭐 부동산, 주식 이런 식으로 스터디 같은 게 굉장히 많아진 거는 그냥 사실 이런 거죠. 뭐 부동산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오르니까 나도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이 더 크지 않나. 근데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고, 근데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 성장이 나오지 않아서 부채에 시달리게 되는 최악의 사건이 벌어질 건데,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산을 가져야 될 건데 어떤 자산을, 또 좋은 주식도 있고 뭐 좋은 회사, 좋은 사는 많은데 좋은 가격에 사야죠. 그런 것까지. 그리고 사실 주식은 이제 사는 것도 좋지만 이제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어려우실 거니까 제 카페에서 이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제가 고객들 팔로잉을 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모두 경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또 그때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